이번 시간에 우리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제 성장 이론의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모형은 솔로우 모델입니다. 솔로우 모델은 로버트 솔로우가 첫 번째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고요. 그 모형을 만든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론의 첫 번째 또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하면 솔로우 모델을 제일 먼저 배우게 되고요. 각각 뭐 이제는 성장 모델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확장된 모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이 가장 직관적이고 중요한 모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경제 성장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왜 중요한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 GDP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 소득이라는 겁니다. 국가 경제 내에서 국가 경제의 잠재력 또는 수준, 생산 수준이 점점 커지는 걸 경제가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GDP가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 GDP가 왜 중요하냐? GDP 측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고 논란들이 많습니다. GDP가 왜 중요하고 경제학자들은 왜 GDP에 목매는가? GDP가 그만큼 중요한 척도인가? 뭐 이런 논란이 되겠는데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소득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행복을 다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행복이라든지 국민들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GDP가 만능적인 도구다, 만능적인 측정 도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를 지금까지 많이 쓰고 경제학자들이 GDP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죠. 물론 소득이 우리의 행복을 모두 사줄 수는 없겠지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는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소득이 이제 개별적인 소득이 아니라 국민 소득의 차원이에요. 그럼 어떤 국가는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훌륭한 국가다. 지금 생산 수준 또는 GDP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나은 국가다. 국가의 순위를 매기고 GDP에서 랭킹을 매기고 이런 것들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평가는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소득 수준이라는 것 때문에 누구의 소득이 나보다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판단했을 때 평균적인 어떤 경제 능력, 그것이 생활 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양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GDP 소득 그 자체가 만능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측정을 기준으로 우리 이런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문화적으로 더 발달했고 경제 성장률이 높을수록 문화의 발전도도 증가했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그 단기에 그 상황에서 황금기를 누리고 문화도 번창하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 수 있고요. 그게 양의 관계가 있다. 그게 1대1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양의 방향으로 관계를 주고 있다. 경제가 번창할수록 문화가 발전하고 융성해지고 철학적인 학문적인 부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GDP 상황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아카데미, 그러니까 학문적인 부분도 발전을 하고 연구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R&D를 통해 가지고 경제가 더 빨리 또는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물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만을 생각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 많은 국가의 경제 성장률과 함께 모든 문화와 예술 이런 각 분야의 어떤 성장, 이걸 또 그
사회과학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것들을 측정할 수가 없죠. 그 발달 정도라든지 몇 년부터 몇 년도가 훨씬 더 발달했다. 근데 상대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내는 상황에서 다른 것들도 함께 같이 증가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점을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경제성장률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국가별로 아니면 이제 한 경제별로 그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행복해지고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GDP의 성장, 경제 성장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시장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측면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경제 성장도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들 계속 잘 살고 부유하고 계속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 성장 속도도 느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출발점을 가지지 못한 국가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 국가들은 어떤 경제 개발 정책을 통해서 어떤 국민성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경제학자의 목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어떤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시작했고 아주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했고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상당히 부유한 국제적으로도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에 비추어 봐서 지금 상황을 바라볼 때 GDP 수준을 바라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지금 한국의 상황이 문화적인 어떤 부흥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중문화에 관한 한 더더욱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죠. 클래식한 부분들은 유럽이나 서구 사회 쪽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발전시킨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대중문화적인 측면은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대중문화가 꽃을 세계적으로 피우고 있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발전 아주 저개발 국가에서 중도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끼고 있는 이런 순간까지를 바라봤을 때 경제 성장이 얼마나 문화, 경제, 예술 이런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설명들,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논란 속에 있는 얘기들을 이제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래도 GDP가 중요한 측정 도구 중에 하나고 GDP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특히 거시경제학 부분 중에서 경제 성장론이라는 부분이 아주 각광을 받았고 지금 조금 시들해진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경제 성장이라는 이 모형들, 새로운 경제 성장 모형을 만드는데 상당히 경제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나하나 해볼 거고 이번 시간에는 솔로 모델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앞으로 나아가는 경제 성장 모형이 이 솔로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이 파운데이션이 딱 기초가 딱 짜여져 있어야만 다음을 넘어갈 때 아주 이해하기가 쉽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꼭 복습을 통해 가지고 좀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쓰려고 하는 어떤 도구들은 좀 새로운 수학적인 도구들은 있긴 하지만 설명은 제가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들은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출발점은 GDP 항등식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NX가 붙어 있기도 한데 지금은 우리가 폐쇄경제 입장에서 살펴보는 간단한 모형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함수와 국민소득 항등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장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쪼개서 모형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할 내용은 솔로우 모델입니다. 솔로우 모형이고요. 로버트 솔로우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모형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생산함수입니다. 생산함수 우리 잘 배웠고 공부했다고 생각되고요. y는 K와 L의 함수다. 자본과 노동의 함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산함수를 이 솔로우 모델에서 CRTS Constant Returns to Scale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을 가정하고 좀 더 편하게 쓰고자 이런 가정을 통해서 생산함수가 CRTS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이다.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을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내용들을 1인당에 관한 함수로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주 쉬운 결론들을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CRTS가 뭐냐? 그러면 K와 L을 동일한 비율로 크기를 바꿨을 때 그럼 생산량도 동일한 비율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함수에서 모든 변 K와 L을 1 나누기 L 그 노동의 숫자가 되겠죠. 노동의 부존 자원 중에 노동의 양을 우리가 L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경제 내에서 생산함수다 이러면 1분의 R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1분의 L분의 1만큼 L분의 1만큼 모든 것들을 K와 L을 L분의 1만큼 나눠주면 Y도 L분의 1만큼 바뀌겠죠. 그래야지 CRTS니까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CRTS라면 FK에다가 L로 나눠주고 L에다가 L로 나눠주면 그쵸? Y도 L로 나눠준 값하고 같다. L분의 Y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죠. 요 CRTS가 만족할 때 요 조건이 만족합니다.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기 L분의 1로 각각을 해줬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y 나누기 L 또는 L분의 Y를 스몰 y라고 쓰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L을 생산 가능 인구로 원래 노동력을 측정할 수 있겠지만 이걸 전체 그냥 같다고 놨을 때 인구수랑 생산 가능 능력인 그 경제 참여 인구수랑 같다고 놨을 때 그러면은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요게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그러면 L로 나눈 거 1인당 자본을 스몰 k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1이에요. 그죠? 1이라면 요게 상수입니다. 상수는 이 생산함수에 대해서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빼버려도 사실은 상관이 없고요. 요 함수를 이렇게 쓰여진 함수를 그냥 fk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과 k 나누기 L분의 K의 함수인데 요거를 FK라고 썼습니다. 그럼 요게 새로운 모양의 원래 CRTS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특성을 가진 생산 함수예요. 근데 우리 이거를 아주 쉽게 Y는 K의 함수다. 스몰 K의 함수다. 스몰 Y는 스몰 K의 함수다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의 장점은 뭐냐? 왜 그랬냐? K와 L의 함수를 K라는 변수 하나의 함수, 1변수 함수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1변수 함수는 그냥 2차원적인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Y라고 쓰고요. 스몰 k 축을 이렇게 하나 그리면 우리 보통 생산함수 그렸듯이 이런 식의 생산함수 fk를 그려낼 수 있고요. 그렇죠? 요 기울기가 뭐다? 여기에서 접점을 만나는 요 기울기를 측정해 보면 이게 다름 아닌 MBK가 될 겁니다. 자, 자본의 한계 생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점에서 그러니까 요 K 수준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K의 1인당 자본
어떤 국가의 자본 수준이다. 그럼 여기에서 NPK를 바로 여기에 접점의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NPK를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하나 또 솔로 모델을 하기 전에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인데, 일단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 재정지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생산은 소비 지출로 연결되거나 인베스트먼트로 연결된다. 다시 1인당으로 다시 L로 나눠가지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는 small c 플러스 small i, 1인당으로 바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L로 나눠주면, 양변을 L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이제 정부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민간 부분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솔로 모델이 이렇게 직관적인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비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지난번인데, 소비 함수는 그렇죠. 1인당 소비 C는 그렇죠. 1-S의 Y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측면으로 얘기하는 거냐? 개별적으로 소비하고 남은 것을 저축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S라는 거는 저축률입니다. 그렇죠? S에다가 소득의 어떤 일정 부분, 저축하는 부분들을 빼고 난 그 부분은 소비로 쓰인다. 그러니까 뭐 소비 함수가 특별히 논리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되면 국민소득이 발생한 것 중에 1인당 국민소득 중에 내가 소비 지출하거나 아니면 저축으로 남겨두거나 그런다라는 거죠. 그럼 저축은 y-c가 되고요. 그게 다름 아닌 sy입니다. 그때 저축률이 s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스몰 s를 쓰고 있습니다. 라지 s를 써가지고 저축으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스몰 s로 쓴 거는 저축률이고, 예전부터 스몰 s는 저축률로 써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소득 항등식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거 sy 자체는 i하고 같아지죠. 원래 우리가 썼던 걸 라지 i는 s하고 같아진다 그랬죠, 규정에서. 그렇다면 이걸 크게 작게 쓴다면 i는 s 곱하기 y, 요 저축률에다가 소득을 곱한 거, 그게 전체 저축이 되겠죠. 저축과 i는 같아진다. 요게 다름 아닌 여기서 써진 내용과 여기 써진 내용을 1인당으로 솔로 모델 자체에서 바꿔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기본적인 셋업은 다 끝났어요. 기본적인 셋업은 하나 끝났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는 이 내용들을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생산함수를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생산함수를 다시 그려본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여기 y고 여기 k축이죠. k축을 그렸고요. 요거 FK죠. FK 각각에다가 S만큼의 S 수준이 뭐 20%를 저축한다, 30%를 저축한다 이럴 수 있죠. 뭐 작게 하는 국가는 15%를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 Y죠, 이게 다름 아닌 Y입니다. 요게 각각의 K 수준에서 Y가 결정된 텐데, SY 자체는 S에다가 FK 곱해준 거니까 요 S라는 게 비율이죠. 그럼 요 함수 FK의 20% 또는 30%의 크기에 동일한 모습을 가지는 이런 SFK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자체가 요 수직선을 그었을 때 비율이 똑같이 그려지진 않았는데 80%, 2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요 크기만큼이 저축으로 사용되고 요 크기만큼이 소비로 사용되는 부분이다. 스몰 c, 스몰 i, s 곱하기 y가 i하고 같아지니까 k 수준이 아주 작다면, 민간적으로 우리 국가의 아니면 우리 경제의 k 수준이 아주 작다면 c와 i를 이렇게 구분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구분짓는다고요? SF를 저축하는 양을, 저축량 자체가 투자하고 같아지니까 균형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나눠서 이제 한번 그려본 거고요. 다음은 depreci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law of motion이라고 합니다. K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시간에 따라서 K가, 지금 우리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퍼센티지 체인지를 하면 그게 바로 경제 성장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본의 움직임, 여기 변수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이 변하고 있는 변수들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K라는 겁니다.
자본이죠. 스몰 k 1인당 자본입니다. 1인당 자본이라는 게 이제 그 뭐 스톡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네, 생산에 쓰일 수 있는 어떤 생산 자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데 자본의 특성상 어떤 자본 설비 아니면 기계 이런 것들을 쓰고 나면 사서 쓰다 보면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감소돼요. 그 감가상각을 정의합니다. depreciation rate이라고 하는데 그걸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률은 뭐 변할 수도 있죠. 뭐 과소상각 그래가지고 회계학에서는 초반기에 상각이 많이 됐다가 점점 상각률이 줄어드는 이런 기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 뭐 회계 계산을 좀 더 이윤에 편이 돼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그 감가상각을 델타라고 정의를 하고요. 델타 K만큼 K가 변해가는 겁니다. 감소하는 거죠. 델타 K만큼 K의 감가상각이 매 기마다 시기가 변화할 때마다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이제 Y라는 함수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소득은 1인당 자본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럼 K가 변화함에 따라서 1인당 자본이 변화함에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depreciation이죠. 이 감가상각이고 그렇다면 자본이 축적되고 계속 자본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뭔가요? 추가적으로 자본이 증가되는 거 투자가 자본을 증가시키고요. 감가상각이 자본을 감소시킵니다. 그렇다면 K라는 놈 1인당 자본의 변화는 I에다가 새로 그 기에 투자된 투자량에다가 감가상각 그 기에 감가상각된 K를 빼주면 K의 변화가 생깁니다. 요거를 지금은 델타 K라고 쓰지만 뭐 동태 이론을 쓸 때 K 다시라고 쓰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는 K는 I 마이너스 델타 K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K의 변화라는 거죠. 기수별로 K가 변해가는 거. KT 플러스 1 마이너스 KT 1기 더 뒤의 K와 지금 K와의 차이 그게 델타 K고요. 그거를 이제 다른 어떤 교과서나 이제 다른 좀 더 고급 거시경제학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델타 K라는 걸 씁니다. 미분 방정식이나 차분 방정식 개념으로 쓰는 거고요. T 플러스 1 T 이런 차분 방정식이죠. 그렇게 이렇게 기수를 하나하나 나눠서 생각하는 거 연속적으로 생각하면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뭐 그거는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요 이제 델타 K에 대한 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K가 변해가는 것, 자본 축적이 일어나는 것, 캐피털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는 것, 델타 K는 I와 델타 K 사이의 이제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자본이 축적된다는 건 뭐죠? I가 델타 K 감가상각 양보다 더 많은 양이 투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I를 다시 쓸 수 있죠. I는 SY 또는 SFK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득에다가 저축률을 곱해준 거. 그럼 전체적인 I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델타 K를 빼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썼던 모든 함수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는 함수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K의 운동방정식이라고 합니다. K의 운동방정식. 뭐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니까 조금 다시 쓰자면 델타 K는요. 델타 K는 SFK 빼기 델타 K죠. 요거는 이제 그리스 숫자로 그 어퍼케이스 대문자 델타고요. 이쪽에 있는 건 소문자 델타입니다. 라지 델타 K는 SFK 마이너스 스몰 델타 K로 표현되는데 이렇게 쓰여진 이 공식을
K의 운동 방정식 또는 K의 law of motion입니다. 모션을 운동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운동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 모델 자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방정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것들, 그 전에 만들었던 생산함수를 CRTS를 가정하고 스몰 k, 스몰 변수들에 의한 관계로 나타냈던 거. 그거는 이제 출발점이었고 셋업이었고 요 그 솔로 모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논리를 전개하는 핵심이 되는 방정식을 K의 운동 방정식, 로우 모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델타 K는 SFK 빼기 델타 K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생 변수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요 K, 스몰 K에 의해서 Y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Y의 변화가 경제 성장에 관한 내용이죠. GDP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K의 변화에 의해서 Y가 변화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K의 기본적인 상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K는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느냐? 투자가 새롭게 일어나거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데 투자가 양의 방향, K 변화의 양의 방향, 그러니까 자본을 축적하는 방향이라면 델타 K는 자본을 잠식해가는 크기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거를 K의 변화분을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델타 K는 SFK 마이너스 델타 K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K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델타 K가 0이다. 델타 K가 0이다. 델타 K가 0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 뭐 공식으로 쓰면 당연하죠. 이게 0이 되면 SFK는 이게 0이라면 SFK는 스몰 델타 K하고 같아집니다. 이거는 델타 K가 0인 거죠. K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K가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안정 상태죠. 안정 상태. 요거를 안정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정 상태다 이랬을 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네. 만약 K가 계속 증가한다. 델타 K가 양이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도 K가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Y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겠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런데 K가 무한정 증가할 수 있느냐? 1인당 자본이 무한정 증가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속성을 말아왔을 때 그러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정 상태의 경제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안정 상태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안정 상태에 대해서 또 배운 게 먼저 있었죠. 노동 시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서스테이너블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자연 실업 상태, 그걸 안정 상태로 정의를 하고요. 그렇게 그 상태에서 거시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이었죠. 그거를 이렇게 써볼 수 있다. 안정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안정 상태의 균형, 안정 상태의 K 스타, 안정 상태를 K 스타라고 정의를 하고요. 안정 상태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 상태가 뭐였죠? 안정 상태는 SFK가 델타 K하고 같아지는 게 안정 상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까요? 한번 그려보죠. 이게 I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델타 K 또는 I가 여기서는 어떻게 쓸 수 있죠? SFK. FK, Y 이런 어떤 수치로 나타내는 거를 수직축이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아니면은 델타 K 자체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요 양을 측정하는 요게 수직축이고요. 수평축은 K 상태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원래는 Y는 FK였고요. Y에다가 S 곱하면 SY는 SFK죠. 모양은 FK를 비율적으로 20%씩 저축을 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모양은 똑같이 이런 일반적인 생산함수의 모양을 가진 SFK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델타 K의 모양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델타 K의 모양. 델타 K가 뭡니까? 델타도 정해져 있죠. 강가상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델타 K라고 하는 거 보면 1차 함수죠. 델타가 0보다 크니까 우상향하는 직선입니다. 자,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게 델타 K가 될 거고요. 델타 K와 SFK가 만나는 이 지점이 뭐다? 안정상태의 K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상태의 K 수준을 K스타로 정의를 하고요. 이 K스타가 결정되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봤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상황에서의 K 수준에 있을 때 어떻게 K가 안정상태로 접근해 가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K 수준이 지금 우리 경제 수준에 있어서 K1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K1 수준에 투자가 자본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델타 K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델타 K가 원래 뭐였죠? 델타 K는 원래 SFK에다가 스몰 델타 K 빼준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K1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K1에서 SFK는 어디에 있습니까? K1 수준에서 SFK는 요 수준에 있는 거죠. 요 수준에. 이게 SFK1인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델타 K1은 어디 있을까요? K1이면은 델타 값 곱해주면 여기에 있는 거죠. 델타의 K1 값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값이 K1 수준에서는 양이죠. 델타 K가 K1 수준에서 양이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다음 기에 K가 증가한다라는 거. 계속 증가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이 수준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양이니까 K가 증가할 거예요. 그럼 K가 증가를 했다. 이 수준은 K2로 증가했다. K2로 증가할 때 그 폭이 요 델타 K의 폭이에요. 요 크기 폭이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SFK와 SK의 차입니다. 차인데 요 차가 있다는 거는 그것만큼 K 수준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고요. K 수준이 그만큼 증가했을 때도 여전히 이 수준만큼의 양의 델타 K가 발생을 했다면 또 K가 증가하겠죠. K가 증가해서 이런 식으로 유지를 했다가 델타 K가 0이 되는 수준까지 계속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 폭은, 그 크기의 차이는 여기서 바라보듯이 점점 줄어듭니다. 요 수직거리 자체요. 요 수직거리 자체는 K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 지점에서가 최대가 되겠지만 조금 처음에 수준이 아주 그 K의 수준이 조그맣다면 조금씩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근데 요 최고점, 요 수직거리가 최고되는 점을 지나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요 K 스타 지점에 이르게 될 거다. K 스타 지점에서는 어떻죠? SF K 스타에서 델타 K 스타를 빼주면 0입니다. K의 변화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요 지점 K3가 K3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럼 SK가 여기 K의 3을 한번 K3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K1이 돼야 되겠죠. SF K3랑 델타 K3를 한번 놓고 보면 이게 음이죠. 이게 더 큽니다. 이게 더 위에 있죠. 이 상태가 음이니까 델타 K가 음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K가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안정 상태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안정 상태의 K점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안정 상태라는 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K가 안정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면 안정 상태로 접근하는 수렴하는 현상을 보인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안정 상태로 수렴한다. 안정 상태로 이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수료 안정 상태로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안정 상태의 K가 변화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요 변수 중에 지금은 우리 상수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변하면 안정 상태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수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뭐가 있겠죠? 저축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축률이 증가했다. 그러면 저축률의 증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S1에서 S2로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림으로 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수직축은 수량이고요. 수평축은 K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델타 K 우리 그려볼 수 있는데 델타 K는 이렇게 직선이죠. 델타 K입니다. 다시 쓸게요. 델타 K고요. 그럼 SFK가 그려질 수 있겠죠. SFK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S1 FK예요. 근데 저축률이 뭐 0.15에서 0.2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15% 저축을 하다가 20% 저축하는 걸로 바뀌었다. 그러면 S1보다 S2가 크니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S2 FK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K 수준, 그죠? 이게 K1 스타라고 할 수 있고 S1일 때, 저축률이 S1일 때의 안정 상태의 K 수준은 이게 될 거고 K2일 때 안정 상태의 K2 스타는 여기에 있게 되겠죠. 그럼 저축률의 증가가 투자를 증가시키고 투자 전체의 크기요. 투자 전체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K가 증가해가지고 더 높은 안정 상태의 K 수준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빨리 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저축률이 증가하는 거죠. 저축률이 증가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본 축적이 빨리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의 경우 저축률이 서구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가 상승한다. 그 다른 수준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 계획이 있기 전과 비교해서 저축이 상승했을 때 안정 상태의 K 스타가 증가하게 되고요. K 스타의 증가는 Y 스타 안정 상태 경제 성장, GDP 소득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그 솔로 모델이 간단한 모형들, 방정식 몇 개로 이루어진 간단한 이 모형들이 저축률과 투자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장기적으로 1인당 자본 또는 소득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저축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또는 투자율, 그렇죠? 투자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장기적으로 1인당 자본 K와 Y, 이게 높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게 솔로 모델 기본 첫 번째 결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S가 증가하니까 K 스타, Y 스타 증가하게 되고요. 그걸 봐서 일반적으로 더 높은 저축률을 가진 국가들이 높은 1인당 국민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내용을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도입할 개념은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다르게 영어로 원래 골든 룰에서 왔어요. 골든 룰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황금률이라는 게 뭐를 찾기 위한 거냐? 금방 우리 하나의 첫 번째 결론으로서 얘기했던 거, S가 다르면 안정 상태의 K 스타 또는 Y 스타 값이
달라지죠. S가 변화하면 S 변화에 따라서 K스타, Y스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저축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냐? 100% 버는 것만큼 버는 것 중에 그냥 일부만 소비해. 100%다 저축해. 80% 저축하고 20%만 써. 네. 이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느낌은 그렇게 드는데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문제죠.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좋은 안정 상태, 요 S의 수준에 따라서 안정 상태가 바뀌는데 요 중에 가장 좋은 안정 상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걸 황금률로 정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가장 좋은 황금률 골든 룰을 따르는 안정 상태는 이 안정 상태 중에 상이한 안정 상태 중에서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거, C를 맥스하는 거, 맥시마이즈 C 하는 그런 안정 상태, 그거를 우리 황금률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안정 상태의 C 스타가 과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C는 뭐였죠? 1에다가 S 빼고 FK 해주면 됩니다. 요게 됐죠? K, 안정상태 K, 그 다음에 S는 어떤 수준이죠? 이 S 수준이 바뀔 수 있는데 이 수준 중에 C 스타, 안정상태의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그런 C 스타 값을 찾으면 그거를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 이 전에 결론 내렸던 건 S가 상승하면 K스타 상승하고 Y스타 상승한다. 그쵸? K스타와 Y스타를 상승한다라는 거는 C스타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 로우 오브 모션을 생각해가지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K스타와 Y스타가 증가된다라면 C스타도 거기에 따라서 Y가 증가되니까 C도 증가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S라는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Y라는 것이 있는데,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소득에서 저축한 거, 저축하려고 떼놓은 거 빼고 남은 거를 소비한다라고 보는 얘기고, 원래는 우리 저축이란 거 얘기할 때 소득 중에 소비하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가 되는 거지만 동일한 얘기죠, 사실은. C와 S 더하면 Y가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 차원에서 저 측면에서 이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황금률 자본 스톡을 K스타 골드라고 해서 K스타 G라고 쓰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황금률 수준, 소비화를 극대화시키는 안정상태의 K값, 그렇죠? 황금률 수준의 K스타 값을 K스타 골드, K스타 G라고 썼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 C를 한번 다시 써볼게요. C 스타는 Y 스타에다가 S 빼준 건데 S 자체인데 요거 스타 값에 각각 스타 값에 요거 차이가 되는 거고요. 다시 쓰자면 FK 스타인 거고요. 요거 I 스타인데 I 안정 상태에서 I 스타는 델타 K 스타하고 같아지죠. 자, 요게 달리 얘기하면 C 스타입니다. 다시 그리자면 원래 우리 처음에 그렸던 내용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FK를 그리고요. 여기다가 델타 K를 그리면요. 요 차이가, 요 각각의 차이가 C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요 델타 K하고 결국 SFK하고 같아지죠. 그게 I죠. 투자의 크기입니다. 자본을 축적하는데 인플로우 되는 거, 자본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지시켜주는 게 투자고요. 자본이 점점 시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게 감가상각이죠.
그거 차이가 같아지는 데서 앙정화 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요 조건을 이루어진 거고요. 그 곡선을 다시 따르게 표현해가지고 델타 K하고 결국 같아지잖아. 그러면 요거를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요 크기 차이 자체가 네, C 스타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 다르게 그렸죠 그때는. 처음에 그렸을 때는 요 측면에서 바라봐서 그렸습니다. FK가 있었고 SFK를 그렸어요. 그쵸? 그럼 요거 각각 K 수준에서 요게 C고 요게 I다 이렇게 썼던 것처럼 요 논리하고 똑같이 결국 이 부분이랑 델타 K라는 놈하고 안정 상태에서는 같아지니까 안정 상태 간의 비교를 할 때는 요거를 대신 그려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거 다 스타로 써야 되겠죠? 네, 다 스타로 써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정 상태 간에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요 크기 자체, 델타 K와 FK, 델타 K 스타와 FK 스타의 차이, 그 차이를 극대화하는 점이 어딘가, 그 점이 도대체 어디인가를 고려하고 그때 수준의 K 스타 골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요 수직거리를 최대화할 수 있느냐.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죠. FK가 있고요. K스타 수준이 바뀌는 그 수준에 따라서 이걸 그렸고, 그 차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델타 K를 여기다 그렸습니다. 델타 K 스타죠. K 스타에 대한 축이고요. K 스타 중에 우리 지금 K 스타 골드 요거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는 건데, 요거는 뭐죠? C 스타를 맥스 한다는 거죠. 원래는 맥스 C 스타인데요. 근데 우리 알아냈던 게 요 수직거리 자체가 C 스타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수직거리 자체요. FK에다가 델타 K 빼준 거. C 스타라는 거는 FK 스타에다가 델타 K 스타를 빼준 거다. 근데 요거를 맥스하고 싶다. 최고점을 찾고 싶다. 언제 이게 수직거리가 최대가 될 거냐라는 겁니다. 언제 최대가 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델타 K하고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려요. 요게 FK랑 만나는 점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접하는 점이죠. 그 접하는 점을 찾았을 때, 자, 그 접하는 점의 기울기가 뭐죠? 델타입니다. 델타. 네. 그럼 이 점을 어떻게 찾죠? F 프라임 K 스타, 이게 델타가 되는 K 값, K 스타 값을 K 스타 골드가 되는 값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시점에서 MPK죠. MPK. 다시 말하면 이거 K 스타로 미분해 준 거죠. 다시 얘기하면 MPK입니다. MPK. MPK하고 델타가 같아질 때 황금률 수준의 안정 상태 중에서 황금률 수준의 K 스타가 결정된다. 왜요? C 스타가 극대화되니까. 그럼 그 조건을 우리가 찾았는데, 그게 바로 MPK가 델타하고 같아지는 거. 자본의 한계 생산이 델타 K하고 같아지는 상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하학적으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미분에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 이런 거죠. 원래는 요거. C라는 게 우리 수학으로 쓴다면 이렇게 씁니다. 맥스 C 스타. 근데 우리가 쓰는 변수가 K 스타죠. K 스타를 이용해가지고 K 스타 값이 어느 지점에서 C 스타를 최고점을 가질 수 있는 점을 찾느냐. 그럼 이게 지금 함수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Y는 fx인데
x를 가지고 어떤 x 값에서 y가 극대점을 갖게 되냐. 그럼 우리 어떻게 구했습니까?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거. 요 시점에 있는 x를 구해내면 되죠. x 값. 그거 구하는 게 극대값 찾는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요게 k에 대한 함수고요. c라는 게 c의 맥스점을 우리가 찾고 싶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요거 c 자체를 미분을 해주면 되죠. k에 대해서. 미분해줘가지고 이게 0의 값을 가지는 k 스타 값을 구해내면 됩니다. 그럼 요거 미분해보면 f 프라임 k 스타가 될 거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델타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다고요? 요거냐? 요거. 네, 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뭐 2차 조건, 3차 조건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근데 원칙적으로는 황금률이라는 게 뭘 구하는 거다? 안정 상태 중에서 가장 좋은 안정 상태. 그래서 그걸 황금률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황금률 상태를 C가 소비가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점이다. 안정 상태 중에 소비가 가장 극대화되는 점을 황금률로 정의를 하고 황금률을 구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솔로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경제 성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솔로 모델이 상당히 직관적이고 간단한 모형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다 배웠던 생산함수와 그 다음에 감가상각,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자본의 로우 오브 모션, 운동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안정 상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안정 상태 수준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K 변화에 따라서 Y가 어떻게 안정화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안정화된 상태를 구해냈다면 안정화된 상태 중에 안정화된 K 스타 값 중에 각기 다른 수준의 K 스타 값이 정해질 텐데 그 중에 가장 좋은 K 스타 값을 어떻게 구해낼 거냐? 그 K 스타 값 중에 C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소비를 극대화해주는 그런 점으로 정의를 하고 이걸 황금률이라고 정의하고 그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전부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이라서 조금 복잡해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지면 뭐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수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꼭 명심해야 되는 거 우리 생산함수에 대해서 배웠던 거 복습해가지고 좀 편하게 생산함수를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그 국민소득 항등식 우리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한 모양으로 솔로 모델은 정의했습니다. y는 c 플러스 i다. 정부도 없고 무역도 없습니다. 폐쇄 경제 중이고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생산한 거는 저축하거나 소비하거나 소비로 쓰이거나 아니면 저축해가지고 저축이 투자로 연결돼서 C 플러스 I의 상태로 지출되는 그런 상태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서 Y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K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럼 장기적으로 어떤 수준의 Y가 각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각 경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게 뭐 다 끝은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저축률에 따라서 K스타 수준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시사점이 저축률이 높을수록 K스타도 높고 거기에 따라서 Y스타, 안정 상태의 GDP 상태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축이 증가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면 이제 황금률을 생각하게 만들어진 어떤 논리 중에 하나였죠. 실증적으로도 저축률이 높은 나라가 높은 GDP를 가지더라, 소득을 가지더라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데이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축을 무작정 높이는 게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를 먹고 사는 걸 포기하고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소비 지출이 필요합니다. 경제에서 그렇죠?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C라는 것 자체, 소비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국민들의 행복 수준을 또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소비자는
네,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효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소비하고 수요하는 데서 나옵니다. 소비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무조건 저축하는 게 옳으냐? 그럼 어떤 상태의 C, 어떤 상태의 K스타가 아니면 그 S라는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S라는 수준 결정하는 요소가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C로 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C를 소비를 극대화하는 네, 안정 상태 중에서 C를 극대화하는 걸 환급률로 정의를 했고요. 그 환급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솔로의 모형이니까 꼭 복습하셔가지고 좀 편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솔로 모형부터 해서 다른 각가지 경제성장 모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들어서 이어서 계속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솔로 모델의 기본을 소개하는 부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